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의 부토피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주택대출 전격 중지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곧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0.5%였던 금리는 0.25%포인트 상승한 0.75%포인트로 결정되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우려로 0.5%로 낮아진 지 1년 3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어떤 규제로도 집값을 잡는 것에 실패하자 기준금리 인상을 집값 안정의 마지막 카드로 생각해 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주택 매수자들이 부담을 느낄 거라는 거죠.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집값 안정을 가져오게 될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집값 안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도저히 이자를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즉 연체율 상승, 그래서 이자 부담을 원인으로 집을 내놓게 되면서 하락을 유발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 흐름일까요? 다음 그래프는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대출금 연체율 통계 자료입니다. 세 개의 꺾은선 그래프는 각각 한국은행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 그리고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연체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추세가 되면서 연체율도 계속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오를 거라는 고정관념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급격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잠깐 상승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의 기간에도 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데 연체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은행 대출금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는 오히려 집값 추이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은행 대출금 연체율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정확히 반대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집값이 오르는 기간 동안 반대로 연체율은 떨어졌습니다. 2009년 집값이 잠시 떨어질 때 연체율도 반대로 잠깐 올랐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집값이 하락 추세를 보이자 연체율은 반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로는 집값 상승이 쭉 지속되면서 반대로 연체율이 극도로 떨어져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출금 연체는 집값 방향을 결정짓는 원인이 아니라 집값 방향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기대 수익이 커 보이면 이자가 아무리 올라가도 도리어 어떻게든 버티며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 부담을 못 버티는 것은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서 정말 갚기 어려운 시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대출금리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면 계속 매수에 동참하여 가격을 올릴 것이기에 매수에 동참하기 어려운 심리가 되는 어느 임계점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역별, 개인별 대출 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얻는 수익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지출보다 크다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입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률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일반적인 예금 이자보다 높아야 매수에 뛰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도 매수자는 더 사려 하고 아무리 예금이자 올라도 주택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더 많이 오를지언정 주택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수에 더 뛰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자는 대출이 아무리 올라도 더 팔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시기에 급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2007년, 2008년은 당연히 반대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5년에는 예금 이자 소득 대비 집값 상승의 메리트가 점점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기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2015년부터 대량의 거래량이 1년간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높아진 전세가율도 기름을 부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집값의 상승 추이와 여신금리, 수신금리를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수요자들의 심리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값 방향 생각할 때 이 또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집값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당분간 단시간 내에는 절대 하락세로 접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향후 2008년, 2013년과 같은 큰 폭의 하락이 또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도 금리가 많이 오른 이후에는 집값이 안정된 다음에 긴 하락, 더 나아가 폭락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높아졌던 금리, 그리고 그 이후에 긴 하락기를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당시 매수자가 감소하고 집값이 정체 및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이 연체율의 증가,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연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와 당시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규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3월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330 대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투기가를 지고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의 경우에 대하여 은행과 보험에서는 LTV 40%까지, 저축은행에서는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330 대책에서야 DTI가 등장을 합니다.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말은 2006년이면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6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하더라도 자기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가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LTV 40% 또는 60%가 적용이 되었고요. 여전히 DTI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2006년에 국토교통부, 즉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11.15 대책입니다. 박선호 전 차관이 담당 과장이었네요. 여기서는 투기지역에서도 LTV 40% 대신 60% 적용받을 수 있었던 일부 예외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1년 미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60%까지도 대출을 받게 해주었는데요. 이제 일괄적으로 40%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발표한 1.11 대책입니다. 이때 이르러서야 투기 지역 내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한 건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것도 만기 도래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한 건으로 축소라고 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과 규제 강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대출이 되지 않는 15억 초과 아파트가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과 다르게 당시에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집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리고 과거에는 대출금리가 똑같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3%까지 상승하고 거기에 가상금리 2%를 더하여 5% 정도까지 오른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집값 대비 이자 증가액을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1.13% 정도였고 6억 원 초과 아파트 경우에는 0.76%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DTI를 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는 부담이 실제로 더 큰 차주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DTI에서 더 나아가 DSR이 적용되고 있고요. 한도가 과거보다 더 적기 때문에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 초고가 주택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마찬가지로 크게 늘어났다면 현재는 15억 초과 구간은 대출이 없어 이자 부담이 없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로 인해 중심지에서는 집값이 주춤하더라도 연체율 증가와 그로 인한 하락, 부채질의 정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값이 안정되어도 A급지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과 비슷한 하락을 보이기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 가격대에 따른 양극화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 상승률의 추이를 살펴보다 보면 주택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감소한 시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과거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입지가 좋을수록 금리 상승 리스크의 영향이 더 적어졌으며 오히려 가격대별 양극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금리를 올리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맞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